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네, 오늘은 네트워크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트워크가 어려운 거는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 개념이 잘 안 와닿고 뭔 소리 하는지를 잘 몰라겠어요.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가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네트워크가 또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 이래서 이랬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내 친구한테 가는지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그게 갈까. 근데 그런 걸 네트워크를 배우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컴퓨터 쪽에서 좀 벗어난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네트워크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OSI 실계층이에요. OSI 실계층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네트워킹에 대한 표준을 7개 층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친구랑 이렇게 카카오톡을 할 때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가 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7개 층으로 나눈 거예요. 왜 나눴냐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7계층의 그런 특징들을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OSI 실계층을 봤는데요. OSI 실계층은 크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혹시 여기서 정보 처리 기사를 따신 분들은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이 OSI 실계층은 죄송하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대신 외우기 쉽게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물리계층 앞에 이게 쭉 따면은 P, D, N, T, S, P, A거든요. 밑에서부터 please 여기 O를 생략했어요. don't spa 여기서 목욕하지 마세요. Please don't spa 이렇게 보시면 쉽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7개 층을 나누고요. 그러면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친구한테 이제 카카오톡을 보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거쳐서 이제 이동을 해요. 친구한테. 그 다음에 친구한테 도착을 하면은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카카오톡을 먼저 보내면 우선은 응용계층은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그 카카오톡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다 패킷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전송하라고 쏴줘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표현계층은 우선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그 서로 주고받는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어떤 규칙들을 맞춰줘요. 여기서 자주 사용 프로토콜이 뭐 JPG, 뭐 PNG 이런 것들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격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에서는 통신을 관리해요. 뭐 1대1로 뭐 듀플렉스로 연결할지 하프 듀플렉스로 연결할지 아무튼 통신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전송 계층은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곳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은 내가 친구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중간중간 찾아가는 데를 이제 주로 하는 곳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이때 주로 IP 주소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네트워크 기기들 하나하나에서 어떻게 통신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물리계층은 직접 전선으로 이제 정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거를 물리계층이라고 해요.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자기가 이해를 해보고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해서 그걸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OSI 실계층은 이렇게 7계층이 있고 이 응용계층부터 해서 변환됐다가 친구한테 다시 갈 때는 이렇게 거꾸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 응용계층부터 물리계층이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계시고 그걸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면접관이 OSI 실계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네, OSI 실계층은 인터넷 환경에서 통신하기 위해 네트워킹에 대한 표준을 7계층으로 나눈 것입니다. 크게 7계층이 있는데요.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그리고 응용 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TCP, UDP예요. TCP와 UDP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TCP는 신뢰성이 높아요. 신뢰성이 뭐냐면 내가 전달했다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옛날에 뭐 등기 우편이랑 그냥 우편이 있잖아요. 내가 우편을 쓰면은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 보장이 안 돼요.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등기를 쓰면은 내가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신뢰성이라고 여기선 표현을 해요. 그래서 TCP는 신뢰성이 높아요. 하지만 느려요. UDP는 빨라요. 근데 신뢰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TCP를 먼저 보면은 TCP는 높은 신뢰성을 보장을 해요. 하지만 UDP보다 속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TCP는 내가 이 데이터를 전송했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런 어떤 연결을 맺고 끊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맺는 과정은 내가 너한테 데이터 전송할 거 있어? 보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3-way 핸드쉐이킹.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설정되고요. 그리고 TCP는 해제는 나 이제 연결 끊는다. 끊어. 나 데이터 다 보낼게. 다 보냈어? 나 끊는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 번이 이렇게 3번이 아니고 한 번이 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4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4-way 핸드쉐이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TCP는 3-way 핸드쉐이킹과 4-way 핸드쉐이킹으로 연결이랑 해제가 이루어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TCP는 이제 혼잡 제어와 흐름 제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가 있죠. 흐름 제어는 뭐냐면 내가 보내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격이 급해서 막 보내요. 그럼 얘는 내가 받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다 보내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의 상황을 인지한 채로 이렇게 적당한 양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보냈어. 너 10개 보낸다. 얘가 다 됐는데 지금 5개는 처리했어. 그럼 내가 5개 더 보낼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흐름 제어고요. 혼잡 제어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전송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됐다고 이렇게 다시 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쓰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면서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 개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다시 또 문제가 돼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존에 평소에는 뭐 100개의 메시지만 주고받았다고 치면은 뭐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게 되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안에는 몇 개의 메시지만 지금 돌아다니게 설정하는 게 혼잡 제어예요. 그래서 너무 혼잡하지 않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UDP 볼게요. UDP는 아까 뭐라고 했죠? 속도가 빠른 대신에 그 완전한 송신을, 그러니까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신뢰성이란 거는 연결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데이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얘도 나의 주소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얘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연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UDP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보내고 끝이에요. 이게 UDP예요. 대신에 빠르죠. 빠르면 좋죠. 어디에 좋냐면 그렇게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트위치, 아프리카 이런 걸 본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데 순간
화면이 절반이 검해요. 이 검은 게 순간 화면이 검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다음 프레임이 와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중요한 거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데이터가 와서 그 화면을 제대로 보여주냐. 이 일부분이 나간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중요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주로 사용이 돼요. 자, 다음으로 1대1, 1대다, 다대다가 가능해요. 자, TCP 같은 경우는 1대1만 가능해요. 근데 UDP는 1대1, 1대다, 그리고 다대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자, 이것들이 이제 TCP와 UDP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만약에 면접관이 TCP와 UDP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자, TCP는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UDP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3웨이, 4웨이 핸드쉐이크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1대1로 통신을 하고요.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UDP는요, 비연결형 프로토콜로 손상된 데이터에서 재전송하지 않아요. 대신에 신뢰성이 낮지만 TCP보다 속도가 빨라서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1, 1대N, NDM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IP 볼게요. 자, IP는 뭐의 약자냐면, 우리 IP 어드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IP는 뭐의 약자면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프로토콜은 어떤 규약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프로토콜을 자세히 얘기를 하려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그냥 어떤 약속이라고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는 다 뭐 100, 10, 뭐 1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약에 .txt로 열면은 안 이렇게 열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HWP로 열면은 뭐 100 이런 식으로 열릴 수도 있잖아요. 되게 오랜만이죠, 이 글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건가, 이런 확장자도 하나의 프로토콜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어떤 규약이다, 어떻게 통신을 할지에 대한 뭐 통신도 되고, 아무튼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은 인터넷에서 데이터 주고받는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I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네, IP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런 각 컴퓨터 하나들을 호스트라고 해요. 그럼 이 호스트들을 내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보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IP 어드레스가 해주고요.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내가 친구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요, 중간에 라우터라는 그 중간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갔다가 얘한테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제일 빠르니? 그러면 여기로 가, 여기도,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이렇게 해서 전송이 돼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IP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이제 IP예요. 자, 그럼 IP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신뢰성이란 거는 이제 내가 전달한 것을 완전히 전달했다는 걸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갔는지 보장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이제 UDP랑 이제 비슷하죠.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완전히 갔는지 보장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ICMP라는 프로토콜을 또 사용해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그래서 만약에 전송이 제대로 안 됐으면은 여기 오류 났어, 다시 보내줘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신뢰성이 있고요. 다음 비연결성이에요. 비연결성은 아까 내가 친구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이 경로를 미리 저장해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게 이제 비연결성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끊겨 있어도 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송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연결을 두지 않는다는 게 비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면접관이 IP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로 인터넷망을 통해 패킷을 전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비연결성과 비신뢰성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비연결성은 패킷을 보내는 길을 정하지 않는 것이고, 비신뢰성은 패킷의 완전한 전달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네, 다음으로 DNS 볼게요. DNS는 도메인 주소를 IP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내가 네이버닷컴을 쳐요.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세요? 자, 172.168. 이런 식으로 IP 주소로 변환된다고 하죠. 이렇게 변환해주는 거를 DNS라고 해요.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네이버닷컴을 쳐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나는 통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컴퓨터에 연결된 통신사, 거기를 IS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SP에 이제 DNS 해석기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 DNS를 해주는 해석기. 내가 네이버라고 치면은 이 ISP에서 관리하는 DNS 해석기, KT나 U+나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네이버에 대한 주소를 IP 주소를 가지고 돌아오고, 이제 나는 이 주소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여기가 이제 DN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한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닷컴을 치면요, www겠죠? 제일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컴에 들어가서 이 컴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네이버를 찾아요. 자, 보면은 여기 루트 먼저 들어가서 컴에서 네이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bc.co.kr 이라고 하면은 kr 들어갔다가 kr에서 co 들어가는 거 찾고, co에서 abc 들어가는 거 찾는 순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cr 들어갔다가 co 들어갔다가 이제 어디 찾아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잠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 DNS가 뭔지를 물어보면 저는 DNS는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DNS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URL을 입력하면은 이제 ISP가 관리하는 DNS 해석기의 요청을 라우팅 시킵니다. 그 다음에 DNS 해석기 루트 서버에 탑 레벨의 서버를 주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탑 레벨에서 세컨드 레벨에서 서브 DNS 서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IP 주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로드 밸런서인데요. 로드 밸런서는 이제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네이버에 회사에 다녀요. 좋죠. 네이버에 다니는데 우리 서버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홍길동이라 검색하면은 홍길동 결과를 알려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단선됐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여기를 끊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네이버는 작동이 안 되겠죠. 근데 네이버는 1초에 몇억,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워낙 큰 회사니까. 근데 이거 하나 끊어졌다고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거는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서버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서버를. 그래서 여기 끊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 끊었어. 그럼 여기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홍길동을 검색해요. 사용자가.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서 홍길동 검색해서 결과 알려주고, 다음에는 개발자 장고를 검색해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해서 여기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로드 밸런서고요. 요 가운데 있는 애가 로드 밸런서예요.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개의 서버를 로드를 분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로드 밸런서는 크게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L4, L7. 자, 이 4와 7이 뭐냐면 아까 OSI 7계층에서 PDNT SPA라고 했죠. 여기가 4계층이고요. 여기가 7계층이에요. 이거는 전송계층, 이거는 응용계층. 그래서 L4는 내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 전송 계층까지만 데이터를 열어보고 이제 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계층은 이 끝까지 다 열어봐서 분산을 해줘요. 밑에를 보면은 L4 로드 밸런싱은 이제 뭐 IP 맥 주소는 2계층이고 이제 각 기기마다 가지고 있어요. 자, 맥 주소랑 IP 주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각 내가 네트워크 기기들, 그러니까 뭐 내 핸드폰, 뭐 노트북 이런 네트워크가 된 기기들은 다 고유의 맥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 연결하면은 내 위치를 알려주는 IP 주소가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포트는 내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 내가 왜 서버를 만들 때 어떤 포트로 들어오면 이 서버로 들어오게,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게 포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2계층 정보이고요. 이건 3계층 정보, 이건 4계층 정보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L4 로드 밸런싱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로드 밸런서에서 이제 이렇게 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L7은 응용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7계층의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로드를 분산해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URL 기반으로 하는데, 뭐 바일로 같은 경우는 201에 분산을 하고, 뭐 바이 같은 경우는 203으로 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계층에서 정보를 열어서 그걸 분산을 하냐를 가지고 L4, L7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거는 L7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다 패킷을 열어보아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도스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디도스가 뭐냐면 이제 계속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제 채널 이 비디오를 유튜브 보고 있으면 이거를 계속 새로 고침을 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내가 이제 유튜브 서버에 지금 요청을 보내서 이제 지금 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계속 F4를 누르면 이게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서, 그럼 이게 아마 여러 명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버가 뭐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꺼질 수도 있고, 이게 디도스 공격이거든요. 계속 요청을 보내는 공격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필터링해서 막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사용자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의심되니까 이제 더 이상 요청을 받아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도스 같은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만약에 면접관이 로드 밸런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네, 로드 밸런서는 서버의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크게 L4 로드 밸런서와 L7 로드 밸런서가 있는데요. L4 로드 밸런서는 4계층 이하의 정보를 가지고 로드를 분산해 줍니다. 특히 맥 주소, IP 주소, 포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트래픽을 분산해 주고요. L7 로드 밸런서는 응용 계층의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분산해 줘요. 패킷 내용을 확인하고 분산해서 디도스 같은 이제 비정상적인 트래픽도 이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네, 이렇게 네트워크 5개를 알아봤는데요. 네트워크 어떠세요?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처음 하면은 개념이 조금 용어들이 어려워가지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계속 참고 공부를 해주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하다 보면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용어를 최대한 안 쓰는 걸로 내 답변을 준비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 번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면은 나중에 피면은 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할 필요 없다. 적당히 내가 답변을 할 준비만 하면 된다. 한 용어가 너무 어렵다면은 다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